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한 남자의 아내라는 이름 대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로 당당히 세상의 중심에 섰다. 에텔스탄 이노베이션스의 회장 윤서아. 그녀는 한때 자신을 짓밟았던 세상의 편견과 무심함을 스스로의 힘으로 깨부수고 정상에 오른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녀가 주재하는 회의실의 공기는 언제나 얼음처럼 차갑고 그녀의 모든 결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회장실에서 그녀는 글로벌 확장 계획에 대한 임원들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 하나하나에 수십 년 경력의 임원들조차 식은땀을 흘렸다. 그녀의 세계는 이제 오직 데이터와 전략, 그리고 끝없는 전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과거의 상처 따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어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의 흐름을 깨고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개인 직통전화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렸다. 극소수의 인물만이 알고 있는 번호였다.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서아는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모르는 번호.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잠시 회의를 중단시키고 무심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완벽한 비즈니스 톤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진혁, 그녀의 전남편이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남자. 나다. 이진혁.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했고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윤서아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두꺼운 얼음 성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지난 수년간 이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날을 상상조차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그녀에게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과거라는 이름의 무덤에 묻힌 유령일 뿐이었다. 이진혁은 안부 인사 따위는 생략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자신의 용건만을 차갑게 통보했다. 한채린이 사고를 당했다. 지금 당장 수술에 희귀 혈액형이 필요한데 너와 같은 피다. 시간이 없어. 당장 병원으로 와.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한때 아내였던 사람에게 내리는 당연하다는 듯한 명령이었다. 한채린,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여자, 그리고 이진혁, 그 여자의 거짓말을 믿고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남자. 서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세상의 아이러니는 때로 이토록 잔인했다. 자신의 피가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열쇠가 되다니.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자격으로 내게 명령하죠? 천마그룹 이진혁 회장님.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의 직함을 불렀다. 당신과 나는 이제 아무런 관계도 없는 타인일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달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자격 사람, 목소숨이 달린 일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와.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짜증과 함께 그녀를 통제하려는 익숙한 오만함이 묻어나왔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그녀가 신물나게 들어왔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서아는 조용히 전화를 끊을 준비를 했다. 그녀는 이 무의미한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갈 이유가 없었다. 그 여자의 목숨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군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바쁜 사람입니다. 그녀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던 순간 그의 낮은 으르렁거림 같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서울대학병원 VIP 병동 1052로 기다리고 있겠어. 넌 오게 될 테니. 딸깍. 전화가 끊겼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임원들은 감히 아무도 그녀의 표정을 살피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서한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으려 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들의 비웃음, 경멸,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남자의 차가운 눈빛.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 계속하죠.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더 이상 회의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들끓었다. 그들을 그대로 불행 속에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일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홀로 남은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윤서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온 에텔스탄의 여왕이었다. 그녀는 이 감정적인 소모전에 휘말릴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사람의 목숨을 외면하는 비정한 괴물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병원에 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진혁의 명령 때문도 한채린에 대한 동정 때문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과거와의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완전히 끝내기 위해 가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자신이 지난 수년간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 그녀는 비서를 호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완벽한 평온을 되찾아 있었다. 김 비서, 잠시 외출해야겠습니다. 천마그룹 이진혁 회장이 있다는 서울대학병원 VIP 병동. 주소 확인해서 차를 준비시켜주세요. 그녀는 복수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용서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확인을 하러 가는 것이었다. 자신의 승리를, 그리고 그들의 비참한 몰락을. 서울대학병원 VIP 병동의 복도는 죽음처럼 고요했고 공기는 소독약 냄새로 차가웠다. 윤서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또각거리는 구두소리와 함께 그 정적을 깨고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복도 끝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던 이진혁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는 그녀가 올 줄 알았다. 돈과 생존의 문제 앞에서 그녀의 하찮은 자존심 따위는 아무런 힘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수술실 램프만 초조하게 바라보며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말했다. 왔군. 시간을 끌었지만 현명한 선택이야. 괜한 자존심 부리다가 사람 목숨이라도 끊어지면 너나 나나 곤란해지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나 미안함 대신 은혜를 베푸는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이 버린 가난하고 무력한 과거의 여자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절박함과 초조함에 찌들어 있는 남자를 관찰할 뿐이었다. 한때는 저 남자의 미간에 잡힌 작은 주름 하나에도 가슴 아파했던 자신이 떠올라 실소가 나왔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특히 사랑이라는 이름의 어리석음을. 이진혁은 마침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품에서 수표책을 꺼내 보란듯이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100억 원. 그는 그 수표를 뜯어 마치 자선을 베풀 듯이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걸 받고 피를 뽑아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걸로 너와 나 사이에 지긋지긋한 모든 악연을 깨끗하게 끝내는 거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에는 그녀의 자존심과 인격의 가격표를 매기는 잔인한 모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서한은 분노하거나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춥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상대를 압도하는 자의 여유이자 가련한 존재를 향한 동정의 미소였다. 그녀의 반응에 이진혁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울며불며 수표를 받거나 혹은 분노에 차서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런 알 수 없는 미소는 그의 시나리오에 없는 것이었다. 서한은 그의 수표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뒤에 서 있던 자신의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비서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어 미리 준비해온 수표 2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서한은 그중 한 장을 집어들어 이진혁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 안에 적힌 숫자는 그의 수표에 적힌 숫자의 2배였다. 200억 원.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이진혁 씨, 당신이 내 인생에서 2번 다시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내가 200억을 주지. 어때? 이 정도면 당신의 하찮은 자존심 값을 치르기에 충분하겠어. 그녀는 돈이라는 그의 무기를 빼앗아 그의 심장을 직접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는 그의 손에서 100억짜리 수표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눈앞에서 아주 천천히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하얀 나비처럼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리고 참고로 말해두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경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천마그룹의 전체 시가 총액보다 내 개인 자산이 아마 더 많을 거야. 100억 내겐 그저 푼돈에 불과해. 그 순간 이진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알던 모든 것이, 그가 믿었던 모든 질서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가 버린 무가치한 여자가 감히 자신보다 더 부유하다고 그의 이성은 그것을 부정했지만 그녀의 눈빛과 태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험은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난 수년간 얼마나 거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마침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다급한 얼굴로 뛰쳐나왔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혈액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모든 오만함을 잃어버린 이진혁은 이제 혼란과 애원이 뒤섞인 눈으로 서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건넨 200억짜리 수표가 힘없이 들려 있었다. 서아는 의사와 이진혁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헌혈은 고려해보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당신을 위해서도 그 여자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내 원칙 때문이지. 대신 당신은 내게 빚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받아낼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서서 길고 하얀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하이 힐 소리가 마치 승전고처럼 고요한 복도의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졌다. 이진혁은 바닥에 흩어진 100억짜리 수표 조각들과 손에 들린 200억짜리 수표를 번갈아 보며 망견자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해결책을 사러 왔다가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넘긴 패배자가 되어 있었다. 권력의 저울은 이제 완벽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윤서아가 떠난 병원 복도는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남긴 차가운 여운과 함께 산산조각 난 이진혁의 자존심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100억짜리 수표 조각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지난 수년간 그가 세상을 지배해온 방식, 즉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그의 오만한 믿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잔해였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들린 200억짜리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피부를 태울 듯한 뜨거운 모욕감. 그녀는 그의 얼굴에 돈을 던지며 그가 지난 세월 동안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를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준 것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번의 분노는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닌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박 비서에게 마치 부상당한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윤서, 이혼 후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 자금 출처, 사업체, 주변 인물,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전부 다 24시간 주지. 그날 밤 이진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며 그녀의 차가운 미소와 조롱 섞인 목소리를 몇 번이고 되새김질했다. 내 개인 자산이 당신 회사시가 총액보다 더 많을 거야. 터무니없는 허풍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그 말에 담긴 절대적인 자신감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를 주재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윤서아라는 이름의 거대한 균열이 생겨버린 것이었다. 다음 날 약속된 24시간이 되기 몇 시간 전 박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그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안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보고서입니다. 파일의 표지에는 에텔스탄 이노베이션스 의장 YSR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진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얼마 전 스위스에서 열렸던 세계 기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윤서아의 사진이 있었다. 그가 알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세련된 파워 수트를 입고 전 세계의 거물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을 설파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의 모습이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이혼 후 그녀는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지식과 능력만으로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미래 기술을 예측하는 천재적인 안목과 상대를 압도하는 과감한 투자 전략으로 불과 몇 년 만에 회사를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키워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긴 채 YSA라는 이니셜로만 활동하며 월스트리트의 유령 같은 존재로 군림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개인 자산 추정치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녀의 자산은 그가 이끄는 천마그룹의 시가 총액을 가볍게 뛰어넘고 있었다. 이진혁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절대적인 굴욕감. 그가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동안 그가 버린 여인은 조용히 자신보다 더 큰 제국을 건설했던 것이다. 이 거대한 충격은 그의 굳게 닫혀 있던 사고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개인 금고로 향했다. 그리고는 수년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먼지 쌓인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윤서아와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 즉 그녀가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겼다는 증거 자료들이었다. 한채린이 울며
그에게 건네주었던 바로 그 파일이었다. 그는 파일을 펼쳤다. 조작된 이메일 몇 개와 상황을 왜곡시킨 몇 장의 사진들. 과거에는 의심의 여지 없는 배신의 증거라고 믿었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에텔스탄의 여왕이 된 윤서아의 모습을 보고 난 뒤에 다시 보니 모든 것이 조잡하고 허술해 보였다. 그의 머릿속에 날카로운 의문이 피어올랐다. 이런 거대한 제국을 맨손으로 건설한 여자가 과연 고작 몇 푼의 돈 때문에 그런 어설픈 방식으로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겼을까 말이 되지 않아. 사업가로서의 그의 냉철한 이성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녀의 경영 능력과 그녀가 저질렀다는 배신 행위 사이에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거대한 논리적 모순이 존재했다. 이진혁은 자신의 거대한 사무실 책상 위에 2개의 파일을 나란히 올려놓았다. 한쪽에는 에텔스탄의 눈부신 성공 신화가, 다른 한쪽에는 그녀를 파렴치한 배신자로 낙인 찍은 낡은 증거 자료가 놓여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단 한 사람 한채린의 눈물과 다른 한 사람 윤서아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너무나 섣부르게 내려버렸다는 것을, 병원에서 느꼈던 굴욕감보다 훨씬 더 차갑고 어두운 공포가 그의 심장을 옥죄어오기 시작했다. 만약에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자신이 거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면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그의 영혼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병원 VIP 병동. 한채린은 깁스를 한 다리를 침대 위에 올린 채 우아하게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창백하지만 아름다운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이진혁 앞에서는 언제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하고 가련한 모습을 연기했지만 혼자 있을 때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고 머릿속은 다음 수를 계산하는 체스 마스터처럼 냉정했다. 그녀는 사고를 당했지만 동시에 이번 사고가 자신에게 가져다 줄 이득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이진혁의 동정심을 완벽하게 자극하여 그토록 원했던 천마그룹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생각이었다. 윤서아의 희귀 혈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것은 윤서아라는 여자를 다시 한번 진혁의 눈앞에서 비참하게 만들고 자신은 그의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고용한 사설 정보원에게서 병원 복도에서 벌어졌던 일을 보고받는 순간 그녀의 여유로운 표정은 산산조각 났다. 100억짜리 수표를 찢어버린 윤서아. 오히려 200억을 던지며 이진혁의 자존심을 짓밟은 윤서아.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부유하다고 선언한 윤서아.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그녀가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계획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벽에 던져 박살을 내버렸다. 연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악녀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윤서아가 살아있었다.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시나리오에 없는 최악의 변수였다. 무엇보다 그녀를 두렵게 만든 것은 이진혁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그를 잘 알았다.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이번 사건은 그의 머릿속에 윤서아라는 존재에 대한 거대한 의문을 심어놓았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그녀의 뒷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과거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한다면 그녀가 묻어버린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옥 같았던 몇 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당시 그녀는 천마그룹의 유능한 기획팀장이었지만 그녀의 야망은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룹의 주인이자 매력적인 남자였던 이진혁을 원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정략 결혼 상대인 최은서가 있었다. 그녀는 최은서를 치워버리기 위해 치밀하고 잔인한 함정을 팠다. 그녀는 먼저 그룹의 서버 보안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작은 허점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윤서아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여 그녀의 이름으로 된 유령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계정을 이용해 회사의 중요 정보가 아닌 아주 사소하고 가치 없는 정보 몇 개를 경쟁사에 흘렸다. 모든 것은 그녀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연출된 배신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마치 이 모든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꾸몄다. 그녀는 증거들을 들고 이진혁에게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을 연기했다. 회장님, 차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모님께서 어떻게 회장님을 배신하고 이런 짓을. 그녀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의심이 많았던 이진혁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이진혁은 결국 윤서아의 말을 믿지 않고 그녀가 내민 조작된 증거만을 믿어버렸다. 그렇게 그녀는 승리했다. 윤서아는 쫓겨났고 그녀는 이진혁의 곁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진혁이 진실을 알아내기 전에 그녀가 먼저 움직여야만 했다. 그녀는 윤서아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뜨려야만 했다. 한채리는 흐트러진 머리를 다시 단정하게 묶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공포는 사라지고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결심이 떠올랐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자신이 지난 수년간 이진혁의 돈으로 관리해온 어둠 속의 조력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잠재워뒀던 유령이 여왕이 돼서 돌아왔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윤서아, 그 여자를 처리해야겠어. 이번에는 영원히. 과거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새로운 전쟁이 병상의 침대 위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이진혁의 집무실은 거대한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박 비서에게 5년 전 윤서아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던 바로 그 기업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절박한 갈증이 담겨 있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을 의심해. 특히 최초 목격자였던 한채린의 모든 행적을. 재조사는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이진혁은 자신의 가장 유능한 사이버 보안팀과 법무팀으로 특별 조사팀을 꾸렸다. 그들은 마치 고고학자처럼 과거의 데이터라는 땅속에 묻혀버린 진실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진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충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장 먼저 균열이 발견된 곳은 디지털 증거였다. 5년 전의 기술로는 찾아낼 수 없었던 조작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윤서아의 이름으로 보내졌다는 배신자 이메일은 그녀의 집이 아닌 바로 천마그룹 본사 건물 내부의 IP 주소에서 발송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발신지는 바로 당시 한채린이 근무하던 기획팀의 공용 컴퓨터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음은 문제의 사진들이었다. 윤서아가 경쟁사 관계자로 알려진 낯선 남자와 만나는 장면. 조사팀은 5년이 지난 지금 발전된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그 남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그는
경쟁사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한채린의 측근 중 한 명과 과거부터 거래해온, 돈만 주면 어떤 일이든 하는 흥신소 직원이었다. 모든 것이 한채린이 연출한,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던 것이다. 모든 정황 증거가 한채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진혁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을 증언해줄 살아있는 목소리, 즉 결정적인 증인이 필요했다. 그는 조사팀에 사건이 종결된 직후 한채린의 부서에서 이상하게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냈다. 김민서. 그녀는 당시 한채린의 바로 밑에서 일하던 유능한 비서였지만 사건이 종결된 지 불과 며칠 뒤 아주 사소한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갑자기 해고된 기록이 남아있었다.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퇴사였다. 그녀는 분명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죄로 쫓겨난 것이 틀림없었다. 문제는 그녀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퇴사 후 이름까지 바꾸고 서울을 떠나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져버렸다. 이진혁의 팀은 수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녀가 강원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낡은 책방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진혁은 박 비서를 직접 그곳으로 보냈다. 그는 회장인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공포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비서는 손님으로 위장하여 그녀의 책방을 찾았다. 책방 주인 김민서는 과거에 총명했던 비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치오추이 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천마그룹과 한채린의 이름을 꺼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대화를 거부하며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애원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공포는 조금도 아물지 않은 듯했다. 박 비서는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자신들이 그녀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왔다고 설득했다. 그는 조사팀이 새롭게 찾아낸 디지털 증거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미 진실의 꼬리가 잡혔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함이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김민서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밤 야근을 하던 한채린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진 속의 그 낯선 남자가 며칠 전 한채린과 비밀스럽게 만났던 바로 그 남자라는 사실도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한채린에게 넌지시 비췄지만 돌아온 것은 서늘한 협박이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야. 며칠 뒤 그녀는 조작된 실수 하나를 빌미로 해고당했고 발설 금지 각서에 서명해야만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복수가 두려워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던 것이다. 그녀의 눈물 섞인 증언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는 마지막 열쇠였다. 박 비서는 그녀의 모든 증언을 녹음하고 그녀가 혹시 몰라 보관해두었던 당시의 업무 기록 사본까지 확보하여 서울로 돌아왔다. 그날 밤 이진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민서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난 5년간 그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그는 속았다. 완벽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를 희대의 악녀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밀어넣은 어리석은 왕이었다. 녹음이 끝나자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이진혁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후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분노보다도 차갑고 무서운 서늘한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의심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한채리는 예리한 짐승처럼 공기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이진혁의 태도가 변했다. 병문안 횟수는 줄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이전과 같은 맹목적인 애정이 아닌 서늘한 의심의 그림자가 읽혔다. 그녀가 천마그룹 내부에 심어놓은 첩자들로부터 그의 직속 비서실이 5년 전의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녀는 직감했다. 그가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차갑게 식어내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탈로 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수세에 몰려 기다릴 수 없었다. 이진혁의 시선을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윤서아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려놓을 강력하고 충격적인 한 수가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이진혁이 그녀에게 준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공격 목표는 에텔스탄 이노베이션스 본체가 아니었다. 그 거대한 제국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대신 그녀는 윤서아가 최근 막대한 투자를 통해 인수한 작지만 잠재력이 큰 인공지능 바이오 자회사를 목표로 삼았다. 그 회사는 아직 에텔스탄의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아 외부 공격에 가장 취약한 상태였다. 한채린의 공격은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이진혁의 돈으로 설립한 유령 회사들을 통해 타깃 회사의 주식을 공매도하여 주가를 폭락시키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가 매수한 언론과 온라인 여론 조작팀은 그 회사의 기술이 사기이거나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식의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업계 최고의 헤드헌터들을 동원하여 그 회사의 핵심 연구원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빼내오기 시작했다. 공격이 시작되자 윤서아의 에텔스탄 이노베이션스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해당 자회사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회사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으며 핵심 프로젝트는 인력 유출로 인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에텔스탄의 회의실은 패닉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전방위적 공격에 어쩔 줄 몰라하며 우왕좌왕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서 윤서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폭풍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바위와도 같았다. 그녀는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분석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명백히 우리를 노리고 들어온 조직적인 기업 사냥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녀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재무팀에게는 공매도 세력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라고 지시했고 법무팀에게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언론사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인사팀에게는 핵심 인력들을 보호하기 위한 로열티 프로그램과 파격적인 카운터오퍼를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위기 속에서 자신이 지난 수년간 갈고 닦아온 리더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한편 이진혁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서아의 자회사를 공격하는 방식이 과거 자신이 즐겨 사용하던 그리고 한때 한채린에게 가르쳐 주었던 전략들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명백히 한채린의 짓이었다. 그의 심장은 서늘한 분노로 타올랐다. 감히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상처 입힌 여자를 공격하고 있단 말인가. 그는 한채린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윤서아를 위기에 빠뜨려
천마그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두 회사를 잇는 유일한 다리이자 해결사로 포장하여 다시 한번 이진혁의 신뢰와 의존을 얻어내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딜레마에 빠졌다. 몰래 서아를 도와 이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기만이고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가 될 터였다. 그는 모니터에 비친 서아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혼란에 빠진 임원들을 독려하며 당당하게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그는 5년 전 무력하게 쫓겨났던 여인의 그림자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앞에는 자신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한 명의 강력한 라이벌이자 파트너가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힘을 믿어보기로 그리고 존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모든 것을 조종하려 하지 않기로 그는 박비서를 불렀다. 에텔스탄 이노베이션스의 윤수아 회장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보안 회선을 연결해 천마그룹의 이진혁 회장이 그녀의 자회사에 대한 공격과 관련하여 전달할 긴급한 정보가 있다고 전하도록 그는 유령이 되기를 그만두고 한 명의 동등한 주체로서 그녀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두 사람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마주 앉아야만 했다. 그것이 이 지독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에텔스탄 이노베이션스의 전략회의실은 전쟁터의 지휘본부와도 같았다. 윤서아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쏟아지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선을 지휘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속삭였다. 회장님, 천마그룹의 이진혁 회장께서 직통보안 회선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사태와 관련된 긴급 정보라고 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이 미묘한 시기에 적대적 관계인 천마그룹의 회장이 직접 연락을 해오다니 서아의 첫 반응은 거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냉철한 이성이 감정을 억눌렀다. 그의 행동에는 분명 어떤 의도가 있을 터 적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또한 전쟁의 일부였다. 그녀는 잠시 회의를 중단시키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와의 보안 화상 통화를 연결했다. 스크린에 이진혁의 얼굴이 나타났다. 병원 복도에서 보았던 초조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감과 함께 상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용건부터 말했다. 당신의 자회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한채린이요.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자금으로 만든 유령 회사들을 통해서 그는 이어서 한채린이 공매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자금 흐름이 담긴 정보 파일을 그녀에게 전송했다. 서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그녀의 팀이 며칠 밤을 새워도 찾아내기 힘든 결정적인 내부 정보였다. 그녀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차갑게 물었다. 왜 내게 이런 정보를 주죠? 당신이 원하는 대가는 뭡니까? 대가는 없소. 이진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채리는 이제 당신의 적일 뿐만 아니라 나의 적이기도 하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이해관계는 일치할 뿐이오. 나는 그저 잠재적 동맹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이오. 동맹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통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들의 보이지 않는 휴전, 그리고 위태로운 동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진혁에게서 얻은 결정적인 정보를 손에 쥔 윤서아의 방역은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빠르고 파괴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공격에 나섰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주식 시장이었다.
그녀는 재무팀과 동맹 관계에 있는 투자 은행들을 동원하여 한채린의 유령 회사들이 공매도한 자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숏 스퀴즈 작전이었다. 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고 한채린의 유령 회사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다음으로 서한은 언론을 향해 칼을 겨누었다. 그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언론사들과 기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들의 배후에 검은 돈이 오고 갔다는 증거를 폭로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기업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여왕 전사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인재들을 되찾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녀는 퀀텀 리프로 이직한 핵심 연구원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만났다. 그녀는 더 많은 돈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회사의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진심에 감동한 연구원들 대부분이 다시 에텔스탄으로의 복귀를 결정했다. 한채린은 병실에 누워 자신의 계획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주가는 폭등했고 자금은 증발했으며 언론은 이제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윤서아가 어떻게 자신의 수를 미리 읽고 이토록 완벽하게 방역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이진혁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자신을 배신하고 전 부인의 편에 선 것이었다. 며칠간의 치열한 기업 전쟁은 마침내 윤서아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그녀의 자회사는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한 회사로 거듭났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완벽하게 지켜낸 것이다. 그날 밤 홀로 집무실에 남아 승리의 여운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녀의 보안 메신저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그녀는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파일을 열자 그 안에는 5년 전 기업 기밀 유출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한채린이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매수했으며 이진혁을 속였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이 담긴 이진혁의 내부조사 보고서였다. 파일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당신이 알았어야만 했던 진실. 그는 현재의 전쟁에서 그녀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과거까지 바로잡아주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서툰 사주의 방식이자 신뢰의 증표였다. 두 사람의 말없는 동맹은 이제 공동의 적을 향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서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스크린에 떠있는 파일을 응시하고 있었다. 당신이 알았어야만 했던 진실. 이진혁이 보낸 그 파일은 그녀가 지난 5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억울한 누명의 실체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채린이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매수했으며 이진혁의 의심을 파고들어 그를 교묘하게 조종했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처럼 담겨 있었다. 파일을 다 읽고 난 뒤 그녀가 처음 느낀 감정은 안도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분노였다. 한 여자의 탐욕과 질투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잔인하게 망가뜨렸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고통 그 자체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던 남편 역시 사실은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물론 그것이 그의 어리석음과 무심함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이제 그를 향한 증오의 일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같은 사람에게 속고 농락당한 공동의 피해자였다. 한편 이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치부이자 약점을 그녀에게 통째로 넘겨준 셈이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하루가 지나고 마침내 그의 보안 메신저로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적인 내용도 없었다. 오직 날카로운 전략가의 분석만이 담겨 있었다. 한채리는 코너에 몰리면 더 위험해질 겁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김민서 씨를 포함한 모든 증인들을 침묵시키려 할 겁니다. 당신의 계획은 뭐죠? 그것은 용서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눈앞의 적을 처리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진혁은 안도감과 함께 그녀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들의 말없는 동맹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한채린의 숨통을 조여갔다. 이진혁은 가장 먼저 유일한 증인인 김민서 씨의 신변 보호에 착수했다. 그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해외의 안전 가옥으로 이동시키고 최고 등급의 경호를 붙였다. 동시에 그는 법무팀을 동원하여 한채린이 관리하던 모든 차명 계좌를 동결시키고 그녀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윤수아는 자신의 방식대로 방역에 나섰다. 그녀는 한채린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그녀가 설치할 함정을 미리 파악했다. 한채린이 에텔스탄의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려 그녀의 해커들을 유인한 뒤 그들의 서버를 역으로 공격하여 파괴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능숙한 사냥꾼처럼 적을 유인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법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대화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싹트고 있었다. 이진혁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내의 천재적인 전략가로서의 모습에 매번 감탄했다. 윤서아 역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힘을 정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에서 과거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든든함을 느끼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마지막 결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채린을 조용히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의 범죄를 만천에 공개하여 윤수아의 짓밟혔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야만 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할 최적의 무대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은 완벽한 무대를 찾아냈다. 그것은 며칠 뒤에 열릴 천마그룹이 후원하는 서울대학병원 암센터의 재개원 기념식이었다. 그 행사에는 수많은 언론과 정재계의 거물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병원은 아직 한채린이 퇴원하지 않고 머물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다. 그녀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신의 안방에서 그녀의 모든 죄를 심판하는 것, 그것은 가장 완벽한 마무리가 될 터였다. 이진혁이 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 춤을 출 준비가 되었습니까? 잠시 후 그녀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다. 나는 5년 전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말 없는 동맹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천마그룹이 후원하는 서울대학병원 암센터의 재개원 기념식. 그 화려한 행사의 중심에는 단연 한채린이 있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병마를 이겨낸 가녀린 연인이자 병원의 가장 큰 후원자인 이진혁 회장의 헌신적인 파트너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향했고
그녀는 자신이 이 게임의 최종 승자가 되었다고 확신하며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이진혁 회장이 병원에 추가 기부금을 전달하는 비공개 기부 약정식이었다. 약정식은 소수의 관계자만이 참석한 채 병원 최상층의 VIP 라운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한채린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증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초청되었다. 그녀는 이것이 이진혁의 곁에서 자신의 입지를 완전히 굳힐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VIP 라운지의 문이 닫혔다. 그 안에는 이진혁과 한채린, 그리고 병원 관계자로 위장한 이진혁의 법무팀과 보안팀만이 남아있었다. 이진혁은 기부 약정서 대신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에 눈먼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냉혹한 심판관의 눈빛이었다. 이제 게임은 끝났어. 한채린, 그의 말과 동시에 라운지의 대형 스크린에는 기부 행사 영상 대신 5년 전 해고되었던 김민서 비서의 증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한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부정하려 했지만 이어서 스크린에는 그녀가 유령 이메일을 보냈던 IP 주소 추적 결과와 그녀가 고용했던 흥신소 직원의 자백서까지 그녀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눈물과 동정심이라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려 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내려오려는 듯 비틀거리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혁 씨, 저들의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제 그녀의 연기에 2번 다시 속지 않았다. 네가 내게 배신이라는 아주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줬지. 나는 배우는 건 느려도 똑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는 않아. 그는 그녀의 눈앞에서 자신의 법무팀과 자산관리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즉시 한채린 씨와 관련된 모든 금융계좌를 동결시키시오. 그녀가 사용하는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그녀가 내게서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자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도록. 그의 차가운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던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바로 그 순간 라운지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윤서아가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완벽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수혈을 담당할 의사가 따라붙고 있었다. 한채린은 완전히 무너진 채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서아를 쏘아보았다. 너, 내 짓이었구나. 서아는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관여할 가치도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이진혁은 2 여자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인생을 파괴했던 여자와 자신이 파괴해버린 여자. 그는 기업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아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난생 처음으로 처절하게 갈라져 나왔다. 거대그룹 회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후회로 가득 찬 한 남자의 영혼만이 서 있었다. 세어아야, 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천천히 그녀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는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저 여자의 목숨 때문이 아니야. 다른 무엇 때문도 아니야. 그저 나의 눈멀물 용서해줘.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것을 제발 용서해줘. 그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오만함을 버리고 오직 그녀의 용서만을 구하고 있었다. 라운지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한채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의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윤서아는 자신의 발 아래에 무너져 내린 남자를 차갑지만 슬픈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용서를 구하는 절규가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결정은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VIP 라운지의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윤서아는 자신의 발 아래에 무너져 내린 한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 그녀 세상의 전부였고 그 후에는 지독한 증오의 대상이었던 남자. 그의 눈물 젖은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한 제왕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인간의 처절한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그의 용서를 거부하고 그를 영원히 죄책감의 지옥 속에 살게 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가장 완벽한 복수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의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준비해 주세요. 헌혈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힘이 있었다. 무릎 꿇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이진혁을 향해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따뜻하지도 않았다. 이건 당신이나 저 여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과거에 상처 입었던 나를 위한 거예요. 더 이상 증오라는 감옥 속에 나 자신을 가두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녀는 용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뛰어넘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윤서아의 피 덕분에 목숨을 건진 한채리는 퇴원과 동시에 산업 스파이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그녀가 이진혁에게서 얻어냈던 모든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녀에게는 차가운 법의 심판만이 남아있었다. 이진혁 역시 세상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천마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겼다. 그는 자신이 소유했던 사치스러운 자산들을 대부분 처분하여 서아재단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그 재단은 그와 한채린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돕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다. 윤서아의 에텔스탄 이노베이션스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업가를 넘어 전 세계 여성들의 롤모델이자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고 더 이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거대한 성공의 정상에서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곤 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서아재단이 후원하는 한 보육원의 증축 기념 행사가 열렸다. 윤서아는 재단의 가장 큰 기부자로서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장 한쪽에서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고 땀을 닦으며 묵묵히 자원봉사를 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평범한 옷차림에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진 남자 이진혁이었다. 서아는 멀리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대할 때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만함과 조급함이 사라진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그녀가 막 자리를 뜨려 할 때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과거를 들추거나 용서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 여자를 살려줘서가 아니라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여줘서 그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그리고 그 변화의 이유가 바로 그녀였음을 고백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언젠가 당신 같은 사람과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실 자격이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서툴지만 진실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윤서아는 자신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연민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는 자신을 그토록 올감했던 증오가 어느새 많이 희미해졌음을 느꼈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시간 속에서 서서히 완성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대답 대신 아주 오랜만에 그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완벽한 용서의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거부의 미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 같은 미소였다. 두 사람은 소란스러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마주 서 있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제 상처의 잿더미 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이었다.